이 사람이 2020년에는 돈을 엄청 뿌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바뀐 거냐. 코로나 때문에 시장의 경제가 너무 망가졌잖아요. 지금은 또 반대로 상황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거든요. 지금 미국은 괜찮단 말이에요. 문제는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가 힘들어요. 어쩌면은 1940년대부터 시작됐던 평화의 시대나 저물가의 시대가 끝난 거일 수도 있겠다. 저희가 긴급하게 또 모셨는데 흔쾌히 또 응해주신 미호석 업라이즈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1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기사들을 보니까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기준금리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2008년이더라고요. 지금보다 좀 높았을 때가 직전에 3.5%에서 지금 오늘 올린 게 3.25%까지 올라갔으니까 물론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선 제로금리가 유지됐었고 잠깐 올랐다가 또 팍 떨어지고 최근에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금리 오를 거라는 거는 또 예상은 많이 됐더라고요. 먼저 FOMC 결정에 대해서 좀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선 설명부터 좀 듣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림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왜 75bp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2016년부터 금리가 올라갔죠.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 보면 저기 계단식으로 작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찔끔찔끔. 네. 저게 이제 뭐냐면은 25bp씩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금리를 25bp 정도 올려요.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다가 25bp 올렸는데도 뭐 정말 뭐 효과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50bp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빅스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통 말을 안 들으니까 금리를 올려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는데 안 잡히니까 세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75bp를 3번 연속 올렸다는 거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하죠.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건 그겁니다. 지금 연준 의원들이 있는데 그 연준 의원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경제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럼 네가 생각하는 경제 상황이라면 연말이 되면은 금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적당하겠니? 라고 네가 한번 찍어볼래? 라고 해서 찍어본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지난 6월이고요. 이번에 9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확실히 올랐죠. 네. 또 올랐는데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뭐가 밀집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좀 의견이 분할돼 있다면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올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평균치라고 할 수 있는 금리 자체가 4.6%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더 많이 올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 금리까지 가려면 약 125bp를 올려야 돼요. 그럼 지금 회의가 2번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50하고 75 또 한 번 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다 보니까 야, 이게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시장이 하게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좀 보시면 우리가 흔히 금리를 얘기할 때 어떤 기준을 잡고 그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가 금리를 낮게 유지해 줄 테니까 경기 좀 이렇게 좀 좋게 해봐 라는 걸 의미하고요. 어떤 그 기준을 넘어가는 수준이 되게 되면 경기가 너무 과열된 것 같으니까 좀 쿨다운해 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기준이 되는 금리를 우리가 뭐 중립금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자연실업률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중립금리를 한 2.6% 이 정도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2025년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보다 높을 거라고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25년까지도 금리를 높여서 긴축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2022년인데 3년 2025년까지도 맞죠? 2025년. 네, 맞습니다. 물가 전망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연준에서 얘기했던 게 물가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에 비해서 오른쪽 그림이 많이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물가 전망을 많이 안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고점은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실업률 전망인데요. 실업률 전망을 보면은 경기에 대한 전망을 안 좋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가는 잡힐 만큼 잡혔어요. 네. 그러니까 떨어질 일만 남았어.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천천히 떨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해서라도 경기를 망가뜨리겠다라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금리를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도 중요한데 그 올라간 금리를 얼마나 유지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얼마나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그림이 야 경기가 안 좋아질 때까지 나는 금리를 유지할 거야. 언제까지? 2025년까지 라고 얘기한 거라서 이 점도표만 보고 시장이 깜짝 놀라서 주가가 하락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도표 그리고 이제 경기 전망, 물가 전망 이런 걸 보시지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제 연준에서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이 저는 되게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전망은 디퓨전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네. 야 네가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전망을 한 적이 있지만 전망을 하면 하기 싫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코스피 얼마 될 것 같아. 하기 싫어. 틀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 대충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범위라고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넓게 잡고 싶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거거든요. 내가 이 변수 얼마나 문제가 어려워서 나는 가급적이면 넓게 잡고 싶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그 그림입니다. 이게 이 지표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렵다는 얘기예요. 연준 의원들이 어려워할수록 1에 가까워지고요. 쉬워할수록 0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보시면 네 가지가 모두 다 지금 1에 붙어 있죠. 네. 언제부터 붙어 있냐면 2020년부터 붙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막 연준도 욕하기도 하고 막 뭐 파월 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연준 의원들은 이미 작년부터 나 진짜 모르겠다 솔직히 나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 경기 힘드네요. 전망이 네. 아예 다 안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르겠다는 거 모르겠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그 변수들을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망을 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연준 의원들이 얼마나 이제 이렇게 전망하고 하는 거를 힘들어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기한 게 파월 이번에 이제 이걸 같이 결정하신 의장분이 파월이란 분이잖아요. 네. 이분 2020년 때는 막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엄청 돈을 푸셨던 분이었잖아요. 되게 맞습니다. 경기를 어떻게 보면 침체가 아니라 살려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근데 이제 이제 2년 지나니까 경기가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나는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 사람인데 뭔가 너무 얼굴이 막 다른 두 사람이 이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폴 볼커 얘기도 막 그때 이사님 유튜브를 보니까 언급하던데 네. 이게 볼커하고 이 파월과 어떤 연관이 있길래 또 설명하셨는지 한번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사람이 뭐 2020년에는 돈을 엄청 뿌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바뀐 거냐라는 거잖아요. 금리를 어떻게 하고 말을 하고 이런 것이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파월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특히나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장의 경제가 너무 망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지금은 또 반대로 상황이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눌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준이 하는 것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가를 안정시킨다라는 얘기는 물건의 가격이 일정하게 올라가다 너무 빨리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빨리 내려가지도 않고 일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반대편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화폐의 가치예요. 물건은 반드시 화폐로 표현되니까 이 달러 하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짜장면의 개수를 일정하게 유지해라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변동성이 심하면 잡히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놓고 네. 이 그림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 근처에 있을 때는 이렇게만 움직여도 될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오면 다시 이렇게 해야 되죠. 크게 지금 왔다 이 갔다 상황인 하죠. 거예요. 2020년에는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경제 활동 안 하고 다 망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이쪽으로 갔던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인플레이션이 온 거죠. 이번에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심각하게 뭐 화폐의 가치든 물건의 가격이든 인플레이션이든 이런 것들이 요동을 칠 때는
이 금리를 통해서 이걸 핸들링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이 이제 폴 볼커라고 할 수 있고, 폴 볼커는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말고 올려서 그냥 유지해가지고 그냥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아주 무서운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 파월은 지난 뭐 2월, 3월 연초부터 해가지고 나는 폴 볼커처럼 인플레이션을 잡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죠. 볼커가 했던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중요한 게 시장이고 뭐고 아랑곳하지 않고 올렸습니다. 아 그러든가 뭐 망하든가 말든가. 네, 그 볼커가 금리를 올렸을 당시에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네. 너무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농민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연준 앞에 가서 시위하고 막 그랬다는 뭐 일화가 있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당시에는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이런 거 말도 안 하고 그냥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뭐 공포심을 줘서라도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분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뭐 파월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뭐 금리를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제일 높았을 때는 20%까지도 갔었으니까 그때까지 올리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볼커처럼 열심히 그 정도의 물가를 의지가 있다. 잡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물가를 잡는 게 가장 해야 되는 핵심 과제다 뭐 이런 설명인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하는 것도 되게 화제인데 지금 달러 가치가 환율도 되게 많이 관심을 당연히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 뭐 일본, 뭐 중국, 유럽 다 지금 정말 난리인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위기가 발발할 거라는 경고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디가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진짜 더 큰 위기로 번질까 이런 또 걱정도 생겨서 네. 이사님이 보실 때는 어디가 가장 약한 부분일까 이런 생각은 두 가지를 설명드려야 될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은 아닐 거다라는 걸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이외에 어디가 문제가 될 거냐를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그 디베이트가 되냐, 즉 뭐가 이 맞고 틀리고 얘기가 얼마나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는요, 그 과연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미 뭐 하는 걸 보면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잡겠다라는 의지 같아서 그거는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그 물가를 잡겠다고 해가지고 경기 침체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도 쫙 해가지고 경기 침체 없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네. 이렇게 각오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럴 수 소프트 있죠. 랜딩 네. 이걸 우리가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거든요. 가능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가능하다라는 주장과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준비한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은데요. 이 노란색 선이 뭐냐면요, 일자리를 구합니다라고 구인 공고를 낸 거예요. 기업들이 저는 이만큼 10명을 뽑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빨간색 선은 뭐냐면은 일 안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 안 하는 사람 중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유리한 게임이죠? 일을 구하는 사람이 일을 구하는 사람이 유리한 유리하죠. 게임입니다. 네. 그러면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네, 올라야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금리를 높이는 이유는 뭔가요? 금리를 올려서 뭘 해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뭘 안 사 먹어서 그래서 물가를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 막 이 임금이 올라가는데 뭐하러 소비를 즐기냐는 거죠. 지금 나의 상황을 보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줄까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긴 하나 여기서 말하는 이 노란색 선이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네. 노란색 선이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회사에서도 10명 뽑는다고 얘기했다가 아니야 8명만 뽑자 7명 뽑자 하다가 그냥 점점 만나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반론이 또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재미있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놀라지 마시고요. 2,400만 명을 한 1, 2주 안에 잘라버렸습니다. 사람을. 오. 2,400만 명이요.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명 정도 되고요. 네. 그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1억 5천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명 중에서 2,400만 명을 일시에 잘라버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략 한 6분의 1 정도가 한 번에 잘린 한 거예요. 번에 네. 어. 근데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그 2,400만 명이 다시 다 회복하면서 지금은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일하던 사람만큼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이때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겼다가 네. 잘렸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아.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그쵸. 좀 쉬운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회사에 일을 안 하시는 부장님들이나 일 안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랬을 거고요. 네. 다시 뽑았을 때는 젊고 열심히 하는 애들로 뽑았을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의 일자리, 미국의 고용 시장은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일자리를 뽑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된다고 구인을 하는 상황이고 이걸 줄이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양쪽의 주장이 아주 팽팽한데 저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다는 건 알아야 된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상당히 튼튼하다. 생각보다. 네. 예,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튼튼하다. 이 얘기는 경기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가 아니고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를 때려잡아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연준의 시도가 쉽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올리고 높아진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네. 이 금리를 보고 나서 저는 그렇게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게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미국은 괜찮단 말이에요. 경기가 주가가 빠져서 뭐 미국민들이 힘들어진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괜찮아요. 문제는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가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당장 지금 1,400원 얘기 나오고 네.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디가 약한 거리가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다 힘든 상황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너무 튼튼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되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요. 미국이 굉장히 튼튼해졌다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네. 미국이 좀 약해져야 전 세계가 좀 더 빨리 좀 회복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뭐 잡힐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고용 시장과 뭐 물가의 관계를 놓고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히나 저도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물가가 잡힐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는 뭐였냐면 이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고 그것이 저도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바이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였는데요. 물건 가격이 천정부지로 혹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임금이에요. 아,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근데 임금이 올라가는 이유가 네. 물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도 올려줘요라는 게 먹히기 시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물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나 임금 올려줘. 지금 파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파업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파업하는 게 아니고요. 영국에 있는 전 부분이 다 파업하고 있어요. 철도, 항만, 모든 분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 파업이 일어나냐? 물건 가격 올랐으니까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파업에서 정말로 그 임금을 올릴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임금을 올리면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또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뭐 줄어들지 않을 않겠죠. 거고 그럼 물가가 생각보다 천천히 내려오겠죠. 그쵸. 내려오긴 하겠지만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조금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될 거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좀 더 또 실망을 하게 될 거고 이게 연쇄적인 반응이 될 겁니다. 어렵네요. 뭔가 해결하기가 어렵고 연준 위원들이 왜 고민하는지를 또 그러니까만요.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볼커 얘기하면서 하나만 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사실 그때 오일 쇼크가 먼저 있었고 앞에 그러니까 이제 볼커가 그때 뭐 인플레이션 엄청 심해지니까 막 엄청 그 금리도 엄청 빠르게 인사하고 막 그랬었다라는 얘기도까지 했었는데 근데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왔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 뭐 80년대 이때가 또 20년 정도 호황이 있었던 또 시기가 이어졌었잖아요. 네. 동일하게 또 이어지지 않겠지 어떻게 될까 앞으로가 인플레 이후의 세상이 좀 궁금해져서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이 리세션에 빠지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연준이 다른 나라를 신경을 안 써요 원래. 네. 미국의 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연준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긴 하지만 연준이 유일하게 다른 나라를 신경 쓸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다른 나라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미국에까지 영향을 줄 때만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시나리오를 쓰건데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고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게 미국이 힘들어서까지 가기 전에 다른 나라가 너무 힘들어서 미국에까지 영향을 주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은 그림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안 멈출 수도 있겠네요, 진짜. 뭐 지금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는 뭐 그 아까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림 그렸지만 금리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또 리세션이 와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고 할 수 있겠다. 당연히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이래도 그러니까 미국은 아닐 거라는 거죠. 신흥국이든 일본이든 영국이든 다 먼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금리 인상이나 뭐 환율이나 이런 거만의 잠깐의 뭐 이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사님 글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아예 세상이 좀 바뀌었다? 뭐 요즘은 뭐 세계화가 끝났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네. 그래서 뭐 신냉전이 왔다. 뭐 러시아 전쟁만 봐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세계 질서가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화의 시대가 끝났다 이러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준비한 그림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 그림은 뭐냐면요, 그 전 세계의 무역량을 GDP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무역을 많이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냐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파란색은 뭐냐면은 무역량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게 파란색이 언제부터냐면 1870년부터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네요. 1910년까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1870년부터 1910년까지고요. 19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죠.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무역량이 줄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1940년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패권을 잡은 나라가 미국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미국이 패권을 잡으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서 그 전까지는 영국이 인도에서 착취하는 식민 지배였다면 그걸 끝내고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야 인도 뭐 사우디 뭐 니네들이 열심히 물건 만들어 오면 내가 사줄게.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 대신에 이제 무역하는 과정에서 뭐 해적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경찰할게. 요게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였고 그런 팍스 아메리카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시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나를 얘기할 때 평화의 시대고 저물가의 시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싼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데들에서 최대한 싼 물건을 만들어서 무역을 통해서 이게 형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1940년대부터 2010년도, 2008년도까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70년이. 와, 네.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이게 맞는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2008년부터 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주도로의 미국의 1등이었던 미국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무역을 더 많이 하면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본토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옛날에는 영국에서 인도에서 만든 물건을 그냥 뺏어갔단 말이에요. 네. 돈이 안 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 팍스 아메리카나가 되면서 미국에서 인도에서 만든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달러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달러를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 달러의 통화량이 늘어나도 그러니까 발행량이 늘어나도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재밌는 표현을 이제 누가 하시던데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의 필요 조건은 뭐냐? 그러니까 2020년처럼 QE를 하고 2008년처럼 QE를 하고 돈을 풀려면 뭐가 필요하냐? 꼭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게 저물가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야 네. 돈을 풀어도 괜찮은 거예요. 돈을 풀었는데 돈을 풀면은 화폐가 늘어나면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 가격 올라가는 거죠. 그쵸. 인플레이션이잖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돈을 더 못 푼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없어야 돈을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QE를 하기 위한 라이센스는 저물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008년까지만 해도 2020년까지만 해도 물가가 높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찍어낼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다시 QE를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 세상은 원래 계속 바뀌어요. 매년 바뀌는 거긴 한데 네. 이 큰 틀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1940년대부터 시작됐던 평화의 시대나 뭐 저물가의 시대가 끝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질서도 이제 좀 바뀌고 있고 뭐 이렇게 인플레가 금방 잡힐 것 같지도 않고 러시아가 동원령도 내려서 더 전쟁도 더 장기화된다는 얘기도 있고 연준도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고 말할 만큼 뭐 어떻게 될지를 전혀 전망을 못 하는데 일반 개인들은 뭐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희는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도 좀 답답하고 네. 또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저희는 어떻게 이제 좀 이거를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도 좀 답답한 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요. 전에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했을 때 자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펀드에서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코스피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그런 펀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몇 퍼센트, 뭐 현대차를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비중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비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내가 삼성전자를 이만큼 좋아하나? 이 질문을 계속 한 거예요. 아닌데? 그럼 줄여야 되는 거고, 아니 나 이것보다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면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컨빅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확신의 크기와 나의 포트폴리오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힘든데 이 가격에서라도 팔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저는 가지고 계신 주식의 비중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의 비중이 혹은 코인의 비중이 여러분의 컨빅션의 비중을 넘어선 거 아닌지를 검토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준 의원들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정도로 따지면 난이도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조차도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버텨서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 왜냐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잘 알고 있고 이 코인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어서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1년 후, 2년 후가 되면 정말 많이 오를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더 사야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옆에서 누군가가 야 지금 주가 이렇게 빠졌는데 주식 팔지 마 라고 얘기한 거에 혹해서 아니면은 나는 잘 모르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걸 왜 들고 있지?
라는 주식들을 여전히 그냥 손실이 많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들고 있다면 이건 진짜 단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닥에다가 주식을 팔아버리란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말을 지금 듣고 막 주식을 판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컨빅션의 크기와 이 크기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네요. 그 컨빅션이 정말 그것도 나의 어떤 자가 발전인지 또 뭔가 이거 팔기 싫어가지고 내가 괜히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건지 또 이것도 걱정되고 막.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공부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잘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메타인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메타인지라는 게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컨빅션이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디서 본 건데 우리나라에서 학업 능력으로 상위 0.1% 안에 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 차이를 보니까 뭐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학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분석해봤는데 그게 아니래. 근데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0.1%의 애들은 어떤 시험 문제를 보더라도 내가 몇 점 맞았는지를 알더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모르는구나, 내가 이걸 아는구나를 아는 거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그런 0.1%에는 못 네. 드는 많은 네. 분들은 내가 모르는데도 안다고 착각하고 그쵸. 아는데도 모른다고 착각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아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매일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이왕 오랜만에 나오고 했으니까 뭐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대략적인 얘기는 뭐 제가 뭘 들고 있다면 아, 얘기는, 네네네네. 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저는 비트코인을 좋아해요. 비트코인도 들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나스닥하고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시점이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언젠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비트코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각국 정부에서 특히나 서방 국가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물건을 못 만들어서 인플레이션 오는 거꾸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마 오히려 더 정부 주도로 투자해야 될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이 아마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투자는 그러니까 금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투자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7%까지 올리더라도 투자가 일어날 곳인지 어딘지를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장,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재무장 해야 돼요. 그리고 신재생 해야 돼요. 이거는 안 하면 죽는 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에 맞는 주식들이 있을 거예요. 뭐 신재생이든 아니면은 친환경이든 뭐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가진 회사든 뭐 생각하시는 게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진 회사들 이런 회사들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 중에서도 저는 특히 뭐 이건 뭐 어차피 빅테크니까 애플하고 테슬라를 제일 좋아하고요. 뭐 이거는 여러 곳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고 이 종목들은 저는 지금도 뭐 하나도 안 팔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도 안 팔고 가지고 있는데 근데도 이 종목들을 끝까지 들고 가기 위한 작업을 해놔야 돼요. 그 작업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해지한다고 하거든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저의 전망이 틀릴 수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틀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전망하는 게 맞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연준 의원들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상당 부분을 빅스라는 변동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때 가격이 올라가는 그 종목이 어떨 때에 빛을 발하냐면 얼마 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나스닥이 5% 빠진 날 있잖아요. 그 종목이 혼자 저의 그 포트폴리오를 방어를 다 해줘요. 왜냐면 얘는 10% 넘게 오르거든요. 그런 날에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 됐든 아니면 뭐 선물이 됐든 옵션이 됐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해지를 하는 방법을 나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시지 그냥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 해지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주식을 줄여야 돼요. 왜냐면 이 해지는 주식을 들고 가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주가가 빠지면 이게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지.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해지라는 거는 이거를 가지고 끝까지 들고 가기 위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어도 끝까지 들고 가서 나중에 먹겠다 이런 생각인 거지. 이 해지 가지고 돈 벌겠다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FOMC에서 시작을 해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지금 이제 어떻게 투자해서 해야 될지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 다뤘는데 너무 불확실한 세상인 것 같아요. 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오늘. 네, 정말 내가 모르는 게 있었는데 내가 정말 네.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네. 또 가장 위로가 됐던 건 연준 위원들조차도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몇 명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닐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연준조차도 몰랐다 하니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진짜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섭외를 했음에도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 때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라이브 시청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